2016년 1월 12일 정확히 오후 3시 20분 7세 요나스 H가 살림 비디오 감시 카메라에서 사라졌다. 소녀는 매일 조용한 교회 살림지대를 통과하는 같은 길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이동 경로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특정 순간까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명확히 포착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요나스의 모습이 이웃집 울타리 뒤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후 흔적은 마치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실종 몇 시간 후 수사진은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인근 구역에 야생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산림청 카메라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오후 6시 17분 이웃들에게 은둔자 라이프로 알려진 중년 남성이 자신의 뒷마당 후문에서 창고 건물로 향하며 작은 나무 썰매를 천천히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썰매 위에는 길이 약 1m, 무게 약 25kg의 큰 자루가 있었다. 자루는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윤곽이 불분명해서 사냥감부터 오래된 물건이나 도구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라이프는 계속 멈춰서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썰매는 천천히 창고에 열린 문 안으로 사라졌다. 같은 날 저녁 라이프의 이웃들은 다른 것도 발견했다. 그의 창고 건물에서 디젤 엔진의 지속적인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훈제와 경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웅웅거리는 소리는 창고에서 나는 다른 모든 소리를 차단할 만큼 충분히 컸다. 이웃들은 그런 소음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라이프는 종종 밤에 생선을 훈제한다고 말했으며 낮에는 텃밭 일로 바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소음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한편 요나스 H모의 집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의혹의 대상은 소년의 의붓아버지 마르틴 S였다. 수사진은 지난 몇 주 동안 남성과 소년 사이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다. 이는 이웃들도 확인해 주었으며 그들은 종종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진에게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의붓아버지는 6시간에 걸친 긴 신문을 받았지만 그의 진술은 감정적으로는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명확했다. 마르틴은 요나스가 실종된 날 직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동료들이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안 분위기를 고려하여 아직 그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첫날 수사는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소년의 생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신문했다. 요나스의 방을 수색했다. 최근 며칠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했지만 집에서는 어떤 의심스러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별도의 범죄 수사팀이 이웃 라이프의 구역에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언론의 관심은 가족 내 갈등에 집중되었다. 마르틴 S는 언론인들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고 이웃들과의 소통도 피하기 시작했다. 요나스 가족 주변의 분위기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마르틴에 대한 의혹은 명백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자신도 그림자 속에 숨어 어떤 공개적인 활동도 피했다. 경찰은 마르틴의 알리바이를 계속 적극적으로 확인했다. 동료들을 신문하고 그의 직장 감시 카메라 기록을 확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붓아버지가 요나스 실종 당시 실제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동료들은 늦은 저녁까지 그가 직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거두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소년과 의붓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너무 긴장되어 있어서 가능한 동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자 가족 버전에 집착하는 것이 경찰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잘못된 실마리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이틀 후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났다. 산림청 직원들이 같은 카메라에서 두 번째 녹화본을 발견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디오를 손에 넣었다. 가족 버전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관심의 중심에는 수수께끼의 이웃, 그의 무거운 자루, 그리고 창고에서 나는 밤에 디젤 엔진 운궁거림이 놓였다. 수사관들이 상점 영수증을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이 이미 오래전에 전력망에 연결된 라이프가 왜 매달 정확히 50리터의 디젤 연료를 구매하는가? 지난 2년간 수집된 영수증들은 매우 명확한 그림을 그렸다. 라이프는 안정적으로 30일마다 2% 이하의 오차로 50리터의 경유를 구매했다. 총 24장의 거의 동일한 영수증이 있었으며 이 체계성이 경찰을 불안하게 했다. 최대한 단순한 생활을 하며 그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시골 은둔자에게는 이것이 수사진의 추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관들은 라이프 본인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침착하게 매월 디젤 연료 구매는 훈제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래된 발전기를 작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프는 훈제기가 밤에만 매일 밤 6시간씩만 작동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바로 그래서 그런 양의 경유를 지속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라이프의 버전은 즉시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디젤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결론을 내렸다. 라이프가 사용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오래된 가정용 디젤 발전기는 시간당 킬로와트당 약 0.28리터의 연료를 소모한다. 그런 장치가 매일 6시간씩 작동할 때 연료 소모량은 실제로 한 달에 약 50리터가 된다. 전문가 검토는 라이프의 말을 확인해 주었고 경찰의 눈에는 그의 버전이 완전히 신빙성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이를 더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추가로 라이프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연료 구매를 도보로 같은 작은 썰매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20리터 용기 각각의 배송이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여름에도 썰매를 선호했으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잔디 위에서 끌고 다녔다. 이런 일관성은 경찰을 그의 체계성과 꼼꼼함에 더욱 확신시켰지만 언뜻 보기에는 어떤 범죄적 함의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는 일시적으로 다른 세부 사항들로 관심을 돌렸다. 경찰은 발전기와 연료 버전 확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나이든 은둔자의 완전히 설명 가능한 이상한 취미로 여겼다. 이 순간 수사진은 이것과 요나스 H의 실종 사이에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 공식 보고서에서 이 방향은 부차적이고 전망이 낮은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열려있는 상태로 남았다. 하지만 이 세부 사항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렇게 단조롭고 계산적으로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겉보기 평온함 뒤에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이해했다. 연료 구매의 지속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고요히 보내는 시골의 겸손한 주민의 모습과 맞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구역에 대한 관찰을 계속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꼼꼼히 기록하며 새로운 단서를 기다리기로 했다. 또 하룻밤이 지난 후 경찰관들은 디젤 발전기가 작동하는 순간 라이프 구역 근처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구역 경계에서 정확한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얻어진 데이터는 이상했다. 48, 50데시벨. 이는 가정용 에어컨이나 조용한 사무실과 비교할 수 있는 소음에 해당했지만 가정용 훈제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가정용 발전기의 정상 수준보다는 명백히 높았다. 이 데이터는 처음으로 경찰이 라이프가 단순한 밤의 훈제 취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수사는 다시 어조를 바꾸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소음이 정말로 그렇게 뚜렷하다면 목격자들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이 라이프의 말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요나스의 적극적인 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왜 그의 의붓아버지 마르틴 S가 시위적으로 언론과의 만남을 피하고 조직된 자원봉사자 수색에 참여하지 않는가? 수사진은 요나스 실종 당일 마르틴의 알리바이 세부 사항을 다시 재확인하기로 했다. 의붓아버지가 일하는 제철소에서 출입 시스템의 상세한 기록을 제공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마르틴 S는 오후 1시 47분에 교대 근무에 도착했고 요나스 실종 몇 시간 후인 오후 10시 16분에야 공장 구역을 떠났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의 초기 진술과 일치하는 것 같았지만 제공된 정보에서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수사관들은 마르틴이 요나스의 어머니인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SMS 메시지를 발견했다. 텍스트는 정확히 오후 3시 20분에 발송되었으며 내용은 늦게 돌아갈게 였다. 언뜻 보기에 메시지는 무해해 보였지만 경찰에게는 의문을 제기했다. 왜 마르틴은 직장에 있으면서 그 자신의 말로는 교대 종료 시간보다 일찍 공장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가? 수사팀은 마르틴의 동료들을 신문하기 위해 다시 제철소를 방문했다. 작업장의 한 직원이 오후 3시 30분경 마르틴을 작업장에서 보았다고 확인했다. 직원의 진술은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네, 그는 자신의 작업대에 서 있었고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말은 처음에는 수사진의 의심을 없애주었지만 SMS 메시지의 이상함이 형사들로 하여금 작업장의 작업 일정 연구를 더 깊이 파게 만들었다. 추가 신문 과정에서 마르틴에 대한 진술을 한 직원이 작업장의 다른 부분에 있었고 멀리서 흘깃 보기만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그가 실수를 했거나 다른 사람을 본 것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다시 경찰이 마르틴의 알리바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경찰관들은 근무일의 상세한 시간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기술적 휴식, 점심시간, 짧은 부재의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재확인했다. 분석 결과 마르틴이 동료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던 시간 강역이 밝혀졌다. SMS 발송 순간부터 약 18분간, 바로 이 18분이 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졌다. 수사의 버전은 다음과 같았다. 마르틴이 눈에 띄지 않게 직장을 떠나 직원 출구를 이용해서 잠시 집에 갔을 수 있다. 올레네 제철소에서 요나스 가족이 사는 집까지의 거리는 겨울 도로로 약 48km였다. 수사관들은 의부사버지가 이 거리를 빠르게 극복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요나스가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진 것과 같은 시간에 라이프의 구역 근처에 있을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수사의 이론은 객관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 버전의 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과 집 사이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의 실제 측정이 실시되었다. 수사팀은 제철소에서 요나스 실종 장소까지의 경로를 실험적으로 주행했다. 기상 조건, 도로 유형, 포장 상태, 겨울철 허용 속도가 고려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소 기록된 편도 이동 시간은 40분이었다. 이는 이론적으로 마르틴이 작업장에서 부재했던 18분 동안 왕복 여행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사진은 버전을 완전히 닫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형사들은 경로를 재확인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때까지 의부사버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공중에 떠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설득력을 잃어갔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를 배경으로 새로운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지역 수익과 클리닉이 라이프가 정기적으로 토끼용으로 처방되는 항생제를 구매했지만 명백히 어린이 용량이었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지난 6개월간의 수의학 처방전 등록 일지와 약품 판매를 주의 깊게 조사했다. 이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라이프에게 제공된 병의 라벨에 적힌 명칭이 손으로 수정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토끼용 일반적인 수의학 약품처럼 보였지만 병의 내부 마킹 전문가 검사는 완전히 다른 정보를 보여주었다. 소스피, PO, 250, 미고가, 고브, MO, 에르드. 전문가 약사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용량은 동물이 아닌 사람의 감염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표준 어린이 항생제와 절대적으로 동일했다. 수사진은 이에 대해 수의사와 라이프 본인을 꼼꼼히 신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라이프는 확신에 차고 침착하게 유지하며 약품을 오직 자신의 토끼들을 위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들이 가정 토끼 사육에서 흔한 질병인 콕시듐증으로 고생했다고 주장했다. 라이프는 변경된 마킹에서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고 용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수의사의 권고를 신뢰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는 콕시듐증이 실제로 가정 토끼들 사이에서 흔한 질병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이 경우 사용된 항생제가 다소 특이하며 용량이 사람, 즉 하루 약 40ml의 현탁에게 권장되는 평균 치료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개인적으로 라이프에게 그런 약품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일지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 약품의 판매 사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경찰은 일시적으로 라이프가 이 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버전을 만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위 미란과 같은 숨겨진 질병으로 고생했을 수 있고 성격의 특성이나 공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반 의사에게 가는 것을 부끄러워했을 수 있다. 이 버전은 논리적으로 보였고 수의과 클리닉에 자주 가는 것, 라이프의 은밀함, 공식 의학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는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아직 다른 설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수의과 클리닉 문서의 모든 뉘앙스와 약품 구매 이력을 계속 조사했다. 경찰의 관심을 끈 것은 처방전 일지 작성의 뉘앙스였으며 이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열었다. 약품 판매 일지 분석에 참여한 필적 전문가가 수사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렸다. 주의 깊은 연구 후 라이프의 이름으로 된 항생제 구매 기록이 수의사의 손으로 작성된 일지의 다른 기록들과 필체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문가의 결론에 따르면 이 기록은 원래 것들보다 훨씬 늦게 추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위조이고 클리닉의 공식 버전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경찰은 아직 정확히 누가 기록을 추가했고 언제 이것이 일어났는지 확정할 수 없었다. 위조된 기록은 클리닉의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시도했으며 자신이나 라이프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 수의사는 자신의 업무의 완전한 투명성을 주장하며 이 사실에 진심으로 놀라워했다. 수사관들은 누가 그런 위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 긴급히 알아내려고 했다. 요나스 실종 3개월 후 수사에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타났다. 라이프 맞은편에 사는 사냥꾼 이웃이 밤에 디젤 발전기의 운궁거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인간 기원에 억제된 마른 기침을 듣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진술에 빠르고 꼼꼼하게 반응했다. 사냥꾼 이웃이 며칠 밤 연속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발전기의 단조로운 소음을 뚫고 주기적으로 마르고 크지 않지만 명확히 구별되는 기침이 들렸다. 지역의 동물 세계에 잘 알고 있는 사냥꾼은 기침의 음색이 자신이 아는 어떤 동물과도 닮지 않았다고 즉시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정확히 인간의 소리라는데 의심이 없었다. 목격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진은 독립적인 청각학자를 참여시켰다. 소음의 오디오 녹음과 상세한 스펙트럼 전문가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소리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6, 8세 연령대의 인간 기침 특성과 완전히 일치했다. 녹음에서 기침의 최고 주파수는 608클래스 범위에서 변동했으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사람에게 전형적인 매개 변수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런 사실들에 직면하여 경찰은 조심스럽게 라이프 본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확신에 차고 완전히 침착하게 이 소리들이 자신의 구역에 있는 동물들, 예를 들어 족제비나 고양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그런 소리들이 실제로 가정동물의 질병의 경우 가능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사냥꾼 이웃은 동물 버전을 단호하게 부정했다. 그는 경찰에게 지역 야생동물과 새의 자연적 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이 소리가 족제비도 고양이도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했다. 사냥꾼은 자신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한 소리의 기록까지 경찰에게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기침의 오디오 녹음을 특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가능한 동물 기록들과 추가로 비교했다. 이 비교 결과 알려진 샘플들과의 일치가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은 아직 직접적인 기소로 넘어갈 수 없었고 공식 보고서를 위해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했다. 기침이 라이프의 아픈 토끼들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아픈 토끼들 버전이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작업 버전으로 기록되었지만 수사관들은 그 약함과 형식성을 이해했다. 기침의 인간적 성격의 명백함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더 현실적인 설명을 계속 찾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소리의 원천을 확인하고 정확히 누가 창고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병행하여 이전에 열렸던 요나스의 의부사버지 마르틴 S의 알리바이에 대한 반복 확인이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제철소 구역의 특수장비 위성 GPS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확인에 참여했다. 요나스 실종 당일 공장에서 사용 중이던 특수장비의 GPS 일지 확인이 마르틴 S가 제철소를 1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위성 추적기의 데이터는 모든 특수장비의 출입과 직원들이 경비가 있는 게이트를 통해 엄격히 통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데이터의 전문가 검사는 마르틴이 눈에 띄지 않게 공장을 떠나 요나스 실종 장소로 여행할 가능성을 조금도 주지 않았다. 이런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르틴 S의 가능한 관련성에 대한 수사 버전이 공식적으로 닫혔다. 요나스의 의부사버지는 용의자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경찰은 모든 관심을 다시 라이프의 구역과 이 모든 이야기의 해답의 열쇠를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이상한 밤의 소리들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요나스 실종 5개월째에 그의 어머니가 서명도 없고 발신자 주소도 없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안에는 연필로 그린 어린이 그림이 있었는데 격자와 낮은 천장이 있는 작은 방을 그린 것으로 지하 공간과 닮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편지를 압수하여 상세한 전문가 검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결과는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종이가 특이하고 충분히 희귀했다. 이는 올렌 스테이셔너리라는 소규모 지역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그 상품들은 지역 밖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추가로 종이에 접힌 부분에서 아마 섬유의 미세한 실들이 발견되었다. 법의학 범죄수사 전문가 검사는 아마 섬유들이 요나스 실종 첫 시간에 산림청 카메라가 포착한 자루의 섬유들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확정했다. 수사관들은 봉투와 편지를 지문 검사를 위해 보냈다. 종이와 봉투 표면에서 명확한 지문들이 발견되었지만 이전에 경찰에 알려진 것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지문 데이터베이스 확인은 결과를 주지 않았다. 흔적은 이전의 법집행기관의 시야에 들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속했다. 그림 작성자의 연령을 확정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수사의 전문가 필적학자를 참여시켰다. 전문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림은 대략 7, 8세 연령의 특징적인 손으로 그려졌다. 이 버전은 정확히 그런 연령의 특징적인 특정한 획, 비율의 오류, 그리고 원근법의 오류들이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요나스의 어머니는 이미지를 주에 깊게 연구한 후 심각한 의심을 표현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결코 원근법을 그릴 줄 몰랐으며 그림이 그의 능력에 비해 너무 복잡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요나스는 항상 평면적으로 그렸고 어떤 깊이나 부피도 없었으며 이는 그녀가 작성제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다. 수사진은 요나스의 지인들, 예를 들어 동급생들 중 누군가의 가능한 참여 버전을 확인했다.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학교에서 빈번한 장난과 특이한 농담으로 알려진 소년의 동급생이었다. 경찰은 이 동급생의 가족을 공식적으로 신문하고 편지 발송에 앞선 날들에 그의 소재를 확인했다. 확인은 빠르게 동급생이 편지 발송과 어떤 관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익명 봉투 발송 당시 그는 부모와 함께 스웨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으며 이는 항공권, 여권의 출입국 도장,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 장난꾸러기에 대한 버전이 공식적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수사진은 아직 그것을 완전히 닫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버전은 가능성이 낮지만 열려있는 상태로 남았다. 수사관들은 다시 편지로 돌아가 사건과의 이상한 일치들에 대한 다른 설명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요나스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라이프의 가능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DNA 전문가 검사가 연결되었다. 철저한 DNA 전문가 검사 실시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점이 밝혀졌다. 봉투와 그림에서 라이프나 경찰에 알려진 다른 용의자들의 어떤 DNA 흔적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편지는 경찰에 알려지지 않은 제3자에 의해 요나스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었다. 동시에 봉투에서 성인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발송자가 어린이일 수 있다는 버전을 배제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새로운 심각한 과제에 직면했다. 누가 그리고 왜 요나스의 운명에 대한 끔찍한 추측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이 편지를 전달했는지, 그리고 왜 발송자가 완전히 익명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또한 라이프에게 어떤 공범자가 나타날 수 있었으며 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경고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로 결정했지만 직접적인 접촉과 가능한 박해를 피하려 했을 수 있다고 허용했다. 수사는 다시 용의자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이 한 사람에 의한 단순한 납치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수사진은 누가 그리고 왜 어머니에게 그렇게 특이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아내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했다. 요나스의 실종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사건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봄 홍수가 예상치 못하게 상황을 바꿨다. 요나스의 아버지가 오래된 배수관 청소 작업을 하다가 라이프 구역에 버려진 창고 기초 아래 틈새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느꼈다. 이후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이상한 관찰에 대해 신고했다. 이미 구역에 대한 장기간의 무결과 관찰 이력을 가진 수사팀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외부 공기 온도가 83데그마시 근처일 때 열화상 카메라는 창고 바닥 아래 안정적인 온도점을 보여주었다. 장치 디스플레이의 온도는 플란 8데글라시 표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토양이나 난방되지 않은 건물의 정상적인 조건과 전혀 맞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라이프를 현장에 불러 그의 창고 아래 이상한 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확신에 차서 설명했다. 모든 것의 원인은 그의 훈제기라고 하며 정기적으로 창고의 점토 바닥을 그런 온도까지 가열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한 독립적인 열물리학 전문가가 이 설명을 명확하게 거부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정용 훈제기의 집중적인 작업도 겨울 동안 얼어붙은 토양에서 그런 온도를 안정적이고 균등하게 유지할 수 없다. 경찰이 라이프에게 열화상 촬영 결과를 제시했을 때 그는 장치의 오류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라이프는 습한 봄 토양이 저고의 선을 반사하여 거짓 열점을 만든다고 확신하며 주장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작업한 기술자가 그런 가능성을 단호하게 배제했다. 그는 장치가 조정되고 확인되었으며 측정 결과가 지하 공간의 인공 난방의 존재를 명확하게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라이프의 훈제용 발정이 가정용 사용 버전이 더 이상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해했다. 지역 주유소에서의 연료 구매 보고서와 최근 몇 달간 라이프 집의 전기 계량기 데이터에 대한 다음 확인이 그의 말과 중대한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주유소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50리터 경유의 전기 구매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라이프 집의 야간 전력 소비는 최소였다. 사실상 집은 야간 시간에 전력을 소비하지 않았으며 이는 발전기가 가정용 목적이 아니라 지하에 어떤 숨겨진 장비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라이프의 취미용 발전기에 대한 거짓 버전이 공식적으로 닫혔다. 수사진은 발전기, 경유 냄새, 창고에서의 지속적인 야간 소음이 더 심각하고 숨겨진 무언가의 은폐일 뿐이었다고 이해했다. 이제 라이프의 이전 설명들이 최종적으로 무게를 잃었고 그의 구역은 범죄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중요 대상 상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한 날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라이프 구역 근처에 지진 감지기를 설치했다. 장치들은 발정이 소음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들도 포착했다. 더 이상하고 명확하게 구조화된 소리들. 구역 가장자리에 설치된 지진 감지기들이 지하에서 나오는 일련의 반복적인 삼중 노크를 포착했다. 이 노크들은 모스 부호를 연상시키는 명백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정확히 5시리즈가 반복되었다. 전문가들은 신호를 명확한 메시지로 식별했다. 이며 이는 조난 신호로 해독될 수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 사실을 이전에 이웃들이 들었던 어린이 기침에 대한 더 이른 증언과 신속하게 연결했다. 이제 요나스의 가족, 수사관들, 심지어 검사들까지도 라이프의 영토에 즉시 공식적으로 진입할 필요성을 확신했다. 설명할 수 없는 열 이상현상부터 지하에서 울리는 명백한 인간의 소리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요나스의 가족과 검찰이 구역의 전면적인 수색을 위한 긴급 법원 영장을 작성했다. 수사진은 마침내 목격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술적 수단으로도 존재가 확인된 그 신비로운 지하 공간을 열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얻었다. 요나스 실종 6년 후 경찰이 라이프 구역의 창고 바닥에 있는 해치를 열었다. 그 아래에서 깊은 벙커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요나스 본인이 살아있지만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의 구조는 수사의 핵심 사건이 되었다. 경찰은 요나스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던 장소를 기록했다. 지하 공간은 꼼꼼하게 설계되었다. 방의 크기는 정확히 304m, 깊이는 2.4m였다. 벽은 외부 소음을 억제하고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스티로폼 패널로 마감되어 있었다. 벙커의 별도 구획에서 특별한 방음 덮개 안에 설치된 디젤 발전기가 발견되었다. 발전기에는 자동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었다. 장치는 매일 밤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엄격하게 작동했다. 이는 정기적인 연료 구매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했다. 정확히 그런 일정에서 경유 소비량이 월 약 50리터였다. 요나스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의사들은 극도의 쇠약과 심리적 방향 감각 상실을 확인했지만 그의 생명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다. 요나스는 24시간 의료진과 심리학자들의 관리해 놓였고 라이프는 즉시 구속되었다. 요나스의 첫 진술로 경찰은 그의 감금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복원할 수 있었다. 그는 발정이 소리가 엄격히 밤에 시작되어 오래 지속되었고 전곡까지는 완전한 정적이 왔다고 말했다.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료진은 그런 조건에서 장기간 머문 후 그의 청력이 적응했고 벽과 바닥의 미세한 진동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는 하루 중 시간과 누군가 벙커에 접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병행하여 라이프가 이전에 토끼용 약품으로 위장하여 수의과 클리닉에서 구매했던 항생제의 출처가 밝혀졌다. 의료진은 습기와 햇빛 부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호흡기 감염 질환이 발생했던 요나스에게 약품이 사용되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라이프의 자가치료에 대한 거짓 실마리가 최종적으로 의제에서 제거되고 불충분한 것으로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닫혔다. 추가로 수사관들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던 이전에 받은 그림이 있는 편지로 돌아갔다. 요나스는 대략 2021년 가을에 실제로 자신이 구금되어 있던 방을 그렸고 환기구에 던져서 이 그림을 밖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했다고 확인했다. 편지에 대한 이전 전문가 검사에서 요나스의 DNA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처음에 의혹이 생겼던 학교 동급생 장난꾸러기에 대한 버전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었다. 이 라인도 이제 공식적으로 닫혔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 어떤 성인이 요나스의 편지를 주워서 봉투에 넣고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 사람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라이프에게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공범이 있을 수 있으며 그가 그를 도우면서 동시에 아마도 은밀히 경고하거나 수사를 방향을 제시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요나스에 대한 추가 신문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가져왔다. 그는 감금 초기에 라이프가 벙커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어떤 두 번째 삼촌을 언급했다.
요나스는 설명으로는 콘크리트 절단기와 일치하는 특별한 도구를 가진 덩치 큰 사람을 분명히 기억했다. 수사팀은 즉시 라이프의 전체 구역과 집에 대한 반복적이고 꼼꼼한 검사에 착수했지만 그런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최근 몇 년간의 건설 자재 구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요비톤의 시멘트 구매를 확인했다. 공식적으로 측정된 지하 터널의 길이는 17m였으며 이는 건설 자재의 부피와 구매 기간과 완전히 일치했다. 경찰은 라이프가 혼자서는 그런 규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확신했다.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사람의 출현이 수사의 새로운 주요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구조된 요나스가 언급한 두 번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범의 신원을 확정하는 작업과 납치의 실제 동기를 밝히는 일을 앞두고 있었다. 수사의 초점은 완전히 이 사람의 흔적으로 경찰을 이끌 수 있는 추가 증거 찾기와 실제 동기 규명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이 라이프의 창고 아래 비밀 지하 공간에서 요나스 H를 발견한 지 거의 2년 후 판결 선고일이 왔다. 트론헤임 지방법원의 법정은 만석이었다. 기자들, 마을 주민들, 수사관들, 요나스의 부모들이 지난 8년간 온 노르웨이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판사는 명확하고 침착하게 수사 결론을 발표하며 라이프가 정확히 어떻게 요나스 납치를 준비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리 지하 공간을 건설했으며 이웃들과 경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다. 8년 내내 그는 디젤 발전이 작동해 지속적인 소음을 가리며 밤의 생선 훈제를 모방했다. 이는 그가 월 정확히 50리터의 경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발전기의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야간 작동 일정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경찰은 라이프의 모든 단계를 복원했다. 수의과 클리닉에서의 항생제에 대한 위조 처방전이 약품이 정확히 요나스를 위한 것이었다는 최종 증거가 되었다. 필적학 전문가들은 의심 없이 클리닉 일지의 기록들이 나중에 위조되었다고 선언했다. 라이프는 오랫동안 항생제를 개인 사용을 위해 구매했다고 수사진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문가 검사들이 이 버전을 완전히 배제했다. 판사는 요나스 가족에게 보낸 익명 그림에서 발견된 아마 섬유의 중요성을 별도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 섬유들이 요나스 실종 당일 산림청 카메라에 포착된 아마 자루의 섬유들과 절대적으로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벙커 내부에 비디오 녹화가 있는 SD 카드였다. 감금 중인 요나스의 일상생활 이미지들이 수사진을 충격에 빠뜨렸고 라이프의 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또한 수사진은 2014-2016년에 시멘트 구매 일지를 확인했다. 라이프가 개인적으로 12톤 이상의 건설 자재를 구매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그의 창고 아래에서 발견된 터널과 지하 공간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업들이 두 번째 사람의 참여 없이는 수행될 수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판사가 이미 판결의 최종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 라이프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법정 경비와 의료진이 사건에 즉시 반응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몇 분 후 의료 검사는 피고인에게 실제 발작에 어떤 징후도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과정은 빠르게 재개되었고 라이프는 피고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라이프를 요나스 RH의 납치와 불법 감금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판사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19년의 자유형. 판결 선고 직후 라이프는 호송해 법정에서 연행되었다. 공식적으로 수사진은 이전에 제기되었던 모든 버전들을 닫았다. 요나스의 의부사버지 마르틴의 관련성에 대한 거짓 실마리는 수사 초기에 이미 거부되었다. 또한 그림을 가족에게 보냈다고 여겨졌던 학교 장난꾸러기에 대한 버전과 수의과 클리닉의 약품으로 자가치료하는 라이프에 대한 버전도 최종적으로 제거되었다.
수사관들은 공식적으로 이 모든 버전들이 잘못되었고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자세히 수집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부 사항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요나스 본인이 언급한 벙커 건설의 두 번째 참가자의 신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누가 정확히 가족에게 그림을 보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판사는 이런 답의 부재가 사건의 주요 결론과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심리 후 요나스의 가족은 수년간의 작업에 대해 수사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때까지 이미 거의 완전히 회복된 요나스는 계속 심리학자들의 관찰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차례로 이 수사가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였으며 최신 기술과 범죄 수사관들의 세심한 작업,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만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판결 선고일에 사건의 모든 자료가 공식적으로 경찰 아카이브에 전달되었다. 8년간 지속된 수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